피해 학생 부모님들께서는 가해 학생의 처분이 어떻게 나올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회로 활동하면서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는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저는 일단 형사 전문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좀 나의 아이가 피해 학생이 된 경우에 어떻게 부모님으로서 조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은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모든 행위, 그러니까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이 고통받는 행위는 모두 학교 폭력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또 궁금해 하세요. 아니, 이게 학교 폭력에 해당됩니까? 이제 가해 학생 측의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이제 어머니, 아버님 세대께서는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별명을 부르거나 애들끼리 원래 치고받고 싸우면서 크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신체적으로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어떤 신체적인 부위를 특징을 잡아서 지속적으로 별명처럼 놀리는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런데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잠도 못 자고 학교도 다니기 힘들 만큼 힘들어했고, 결국 그 사안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까지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학교폭력 예방법이라는 것이 좀 폭넓게 보호하고 있고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학교폭력의 범위를 좀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아이가 피해 학생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학생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개최를 요청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형사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세 가지 조치에 있어서 가장 공통되는 점이 있습니다. 먼저 증거수집이겠죠. 증거수집을 게을리했다가는 내 아이가 당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내 아이가 피해 아동인데 왜 내 말을 믿어주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폭력위원회든 형사고소든 민사소송든 모두 증거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될 수도 있고요, 당사자들 간의 대화 내용, 카카오톡, 문자, 전화 녹음이 될 수도 있고요, 가능하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학생들 간에 일어나는 일이고 은밀하게 또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 힘든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목격자의 진술을 예를 들어 볼게요. 그 학생들 사이에는 서로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목격자라는 친구가 가해 학생과 친한 친구라면 피해 사실을 축소하거나 또는 숨기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목격자의 진술만을 가지고는 그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는 조금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인 문자, 카카오톡, 전화 녹음, 사진, 자료 등을 조금 더 풍성하게 준비를 하셔서 이후 절차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먼저 학교의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담임 선생님께서 피해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시면 이것을 학교장의 자체 해결로 문제를 해결할지 아니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사건을 처리할지를 먼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학교폭력법 제13조 2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학교장은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학폭위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다음 4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종합하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고 방금 말씀드린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위원회 개최를 희망을 하고 이 4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소집이 되게 됩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사실 인정 단계입니다. 어떠한 학교폭력 행위가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발생했던 사실에 대해서 과장되거나 왜곡되거나 기억이 희미해져서 그때그때 말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정확한 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출하신 증거 자료들을 분석을 해서 어떠한 것이 정말 발생했던 사실인가를 확정하게 됩니다.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 대해서 학교폭력을 행위를 했다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면은 이 행위 자체가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위원회가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학교폭력에 해당된다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이 가해 학생의 행위가 얼마나 중한가, 또 어떠한 처분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심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 대한 어떤 조치를 처리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도 없이 이 학생에 대해서 조치를 정하느냐,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 조치부터 9호 조치까지 총 9개의 조치가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1호 조치부터 퇴학 처분에 해당되는 9호 처분까지 있는데, 가해 학생의 폭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이 처분의 수위를 정한다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기본적으로 몇 호 처분에 해당될지를 정함에 있어서 판단하는 기준이 총 5가지가 있는데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다투게 되고요. 학교폭력의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의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해 정도에 대해서 심리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는지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연령, 그리고 관계, 피해 학생이 입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판단을 하게 되고요. 자, 두 번째, 학교폭력의 지속성과 관련돼서는 얼마나 이 학교폭력 행위가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가, 또는 가해 학생한테 상습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의 고의성과 관련돼서는 학교폭력을 하기 위해서 계획이 있었는지, 구모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관련돼서는 가해 학생이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학교폭력의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살피게 되고요. 화해 정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실질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졌는지, 혹은 가해 학생의 행위가 형사소송화되어서 사건화되어 있는지, 피해 학생 학부모님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살펴서 각 기준마다 0점부터 4점까지 채점을 하게 됩니다. 합산을 한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하게 되는데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은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님들께서는 가해 학생의 처분이 어떻게 나올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회로 활동하면서 1호 처분인 서면 사과가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는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서면 사과가 나올 정도면 대부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고 사건 자체도 경미하다는 거겠죠. 제가 가장 많이 봤던 처분이 학교 봉사와 사회 봉사인데, 피해 학생 부모님들께서는 내 아이가 입은 피해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을 하시고 주장을 하셔야지만 가해 학생한테 어떤 적절한 조치, 그리고 사회봉사, 교내봉사를 좀 더 초과할 수 있는 어떤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참조하셔야 됐고, 아무래도 이러한 점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진행을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학급 교체, 전학, 퇴학은 상당히 높은 처분입니다. 기본 판단 요소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요하게 되는데, 피해 학생 부모님께서 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적절하게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가해 학생은 그보다 낮은 처분을 받게 되고 피해 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안타까운 사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학생의 피해 호소에 대해서 탄원서를 작성을 하시거나 기타 자료를 통해서 가해 학생과의 좀 분리를 희망하시게 된다면 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할 때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해서 보호가 필요하다면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접촉하거나 보복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처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을 병가시켜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해 학생 부모님들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지 위원회가 좀 원활하게 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형사 고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게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과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 고소에서 다루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폭행죄, 상해죄, 명예훼손죄, 강제추행죄 같은 범죄 사실을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폭력과는 조금은 구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서에 방문을 하시거나 경찰서의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접수하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소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형사 책임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10살 이상 14세 미만의 아이 같은 경우에는 소년 보호 재판을 받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호 처분 같은 경우에는 감호 위탁 부분부터 시작해서 소년은 성취까지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형사 고소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절차보다는 좀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텐데요. 또 이 점에 있어서는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다음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쉽게 말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구하는 것입니다. 가해 학생이 한 학교폭력 행위가 피해 학생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또 피해 학생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입은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그리고 재산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해 금액이 얼마가 된다라고 정하기는 힘든 것이 피해 정도 그리고 그 피해 정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들었던 치료비, 후유장애가 남았다면 그 후유장애에 대한 어떤 보상 또는 나아가서 정신적인 위자료 어떤 금액들이 모두 다 이제 계산이 되어서 손해배상 액수를 정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학교폭력은 손해배상금이 얼마다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전문가랑 상담을 하셔서 적절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신 이후에 가해자 부모님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실 점 중에 하나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해야 되는지 아니면 따로 진행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형사 절차, 민사 절차는 모두 다 개별적입니다. 반드시 같이 하셔야 될 필요도 없고요. 개별적으로 하셔도 상관없고 그 앞뒤 선우가 뭐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참고하실 점은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될 책임이 원고 측에 있습니다. 즉 원고는 여기서 피해 학생이 되는데 내가 학교폭력 행위를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어떤 처분 결과 통지서나 수사기관을 통한 수사결정 통지서, 어떤 판결문 같은 것이 가해 사실 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절차와 그리고 형사소송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시거나 또는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지, 민사소송만을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학교폭력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을 만났어요. 많은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또 많은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시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제가 학교폭력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충분히 소통을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 내에서 정말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을 받고 교육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사랑과 애정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이 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법무법인 대리인 박동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